여러분 안녕하세요. 70쪽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물건, 상품, 재화, 서비스를 파는 생산물 시장이랑은 다르게 생산 요소 시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노동시장이라고 하면 뭐라 하느냐? 생산 요소 시장 중에 하나이겠죠. 노동시장은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겠죠. 노동은 뭐예요? 노동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의 가격은 임금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라든지 시급,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최저시급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바로 임금인데요. 그래서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임금과 노동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여기 설명이 옆에 잘 나와 있는데, 노동,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일이 필요한 곳은 어디죠? 네, 노동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이겠죠. 회사 같은 곳들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돈을 얼마 주고 일을 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 일을 제공하는 사람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그거를 가게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기업. 그래서 균형 임금, 뭔가 노동을 고용하고 줘야 되는 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일하고 싶겠죠. 여러분 최저시급이 3만 원이라고 하면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3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겠죠. 이런 식으로 노동의 수요는 기업에서 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 하고, 노동의 공급은 가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제공하는 걸 말을 하고, 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게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 중에 노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금융시장은 이제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이에요. 자금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냥 비슷하게 뭐라고 할까요? 완전 같은 말은 아니지만 돈이라든지 자본 같은 것을 자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돈, 이런 몇 원, 아니면 몇 달러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는데, 가격 기준이었는데, 그럼 얘네의 가격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또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금이나 아니면 우리 화폐를 볼 때도 있는데요. 화폐 등의 가격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몇 원이라든지 몇 달러 같은 그런 단위를 쓰지 않고요. 2%와 같은 그런 단위를 쓰게 되겠죠. 화폐, 자금에 대한 가격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살려면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말을 해줄게요. 여기 자금의 가격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자금량 가격에는 이자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금의 공급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면 쉽냐? 정확히 저축인 건 아니지만 저축과 같은 것들을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그쵸? 그 돈을 맡기고 우리는 이자를 받아요. 10%당 100만 원을 맡기고 1년 동안 1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죠. 그럼 그 돈을 제공함으로써 이자라는 가격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자금의 공급이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은행 같은 곳이나 이런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 그걸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수요는 보통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대출인데 이제 기업들, 회사 같은 곳들에서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투자 자금으로 마련을 하는데요. 이 대출을 한다라는 것은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을 하고 그 돈을 사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대출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그 돈을 빌려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동의 공급, 저축과 같은 것은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맡기고 싶겠죠. 그리고 수요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자 지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돈을 많이 빌릴래? 라면서 수요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균형점에서 자금의 거래량과 이자율이 결정되는 것을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요 밑에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가나다 신문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부터 볼게요. 땡땡 신문.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 자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금이란 것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진 거예요. 가는 금융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맡겨서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투자 자금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어렵나요? 괜찮죠?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를 볼게요. 경기 회복의 기대감 증가. 경기 회복,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자금을 빌려서 뭔가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변수를 떠나서 경기 회복이라는 이런 다른 기대감 때문에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겠죠?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다를 볼게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정책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대출이 수요였죠.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다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공급이 증가한다. 자금을 외국에서 많이 제공을 해줘서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자율 그리고 자금량, 자금이 거래되는 양이겠죠. 요게 가에서는 이자율은 떨어지고 자금량은 증가하게 됐어요. 나에서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양이 사람들이 그런 욕구 자체가 늘어났어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자율은 증가를 하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자금량은 똑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됐어요. 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로 균형점이 바뀌게 되겠죠. 이자율은 하락하고 자금량도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보일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74쪽으로 넘어가서 잉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그래프를 막 넓이 계산도 하고 숫자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잉여라는 게 뭐 경제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득의 크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득을 느꼈는지를 소비자 잉여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볼 건데, 요거 전에 선생님 따로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요런 이제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앞에 빵이 나왔었죠? 네, 빵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내가 선생님은 빵을 한 개 먹을 때는 1,200원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요. 아, 나 빵 먹고 싶은데 1,200원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갔더니 빵을 8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난 생각보다 얼마가 이득이에요? 400원 만큼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싸 돈 굳었다 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두 개 하나를 빵을 더 사 먹으려고 해요. 아, 이제 좀 배가 차서 1,200원까지는 좀 그렇고 내가 1,100원까지는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한 개의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거 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할수록 내 만족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내고 싶은 돈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빵을 살 때는 1,1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가격은 800원이다. 그러면 또 300원이 이득인 거예요. 아싸, 300원 굳었다. 그리고 빵을 세 번째 살 때는 내가 1,0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은 또 800원이기 때문에 200원. 그리고 내가 4개를 살 때는 900원까지 낼 의향이 있었는데 800원이기 때문에 100원이 이득일 거예요. 또 5개를 살 때는 뭐 800원인데 살 수 있겠지만 가격도 800원이니까 추가적인 뭔가 내가 느끼는 이득은 없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400, 300, 200, 100, 0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지 못하게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가격이 더 싸서 내가 얻게 된 이득이고 이런 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쌌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내가 이득을 얻기는 부분, 이득을 얻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고요.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1, 2, 3 단위로 나눴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딱딱 개수로 나누지 않고 막 0.0001, 0.0002 이런 식으로 무수한 이런 소수 숫자들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곡선, 직선이 있다면 그냥 이 모든 값들을 다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가분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를 가분성, 수가 나눠지는 그런 성질이라고 해서 가분성을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하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계산을 할 때 요렇게 요 넓이 전체를 소비자 잉여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내가 빵을 3개 살 때까지 돈을 이렇게 지불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만족을 얻겠다라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막상 내가 실제로 돈을 지불한 거는 1,000원 3개 요만큼만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실제로 지불한 돈. 그래서 이 지불한 돈을 빼고도 내가 요만큼의 만족을 더 이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300원이었다 칩시다. 1,300원이었죠? 그러면 여기 3개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겠죠. 1,300 빼기 1,000원. 여기가 이제 300원이죠. 곱하기 요 3개.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면 30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럼 150 곱하기 3이니까 450. 맞나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소비자 잉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곡선에서 생산자 잉여를 살펴보는 것인데, 생산자 잉여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한 개를 팔 때는 내가 적어도 400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은 800원이었기 때문에 요 사이 400원만큼 그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된 거겠죠. 두 번째 물건을 팔 때는 500원에 팔면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했는데 800원의 가격이니까 300원이 이득이었겠죠. 그리고 3개, 4개, 5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600원에 팔아도 됐는데 200원의 이득, 내가 700원에 팔아도 됐는데 100원의 이득, 그리고 5개를 팔면 그 800원에 팔고 싶었는데 800원에 파니까 이득은 0이겠죠. 그래서 이런 400, 300, 200, 100 요런 이제 값들을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계산을 해줘서 생각지 못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산자 잉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생산자, 공급자가 팔고 받은 돈은 총 요 네모만큼인데 최소한 내가 받고자 했던 가격은 돈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돈을 추가로 내가 요만큼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얻어지는 이익이 되는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 똑같이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여기가 7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1000원에서 700을 빼고 곱하기 이만큼이 3개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도 똑같이 30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50이 되겠죠. 이런 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제 경제에서 경제적 가치, 이제 실제로 경제에서 창출되는 값어치를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둘을 합한 것을 총잉여 또는 사회적 잉여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냥 총잉여보다는 여기에 경제적 총잉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총잉여 또는 사회적 잉여가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총잉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이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을 때 뭐 가격이 이쯤이라면 초과 공급 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재고가 남으면 가격을 낮추고 사람들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을 높이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점으로 가격이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극차점인 시장 균형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소비자 잉여는 요 위에 부분, 생산자 잉여는 요 밑에 부분이 되면서 경제적 총잉여가 요 큰 삼각형이 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이러한 상태가 이 잉여, 총잉여가 제일 커지는 효율적인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밑에 보면은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니라 더 낮거나 더 높을 때는 어떤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여기가 아니라 더 낮은 상태이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P1으로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공급자는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면 어떡하냐. 결국엔 생산자가 이 Q1만큼 이만큼만 물건을 팔기 때문에 거래는 요 이상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물건은 Q1에서 팔리게 되고 여기서 이 P1의 가격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이 Q1에서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게 될 텐데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가격이 낮으니까 조금 더 많은 이 한 개 한 개에서 많은 소비자 잉여를 얻을 것이고 생산자들은 되게 낮은 이런 생산자 잉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요 빗금친 부분만큼이 잉여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균형이 아닐 때는 총 잉여의 감소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요 균형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봤자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서 사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만큼까지만 거래가 될 텐데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 소비자 잉여는 가격도 높고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만 소비자 잉여를 얻을 겁니다. 생산자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총 잉여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빗금친 부분 이만큼이 잉여가 없어지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총 잉여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결국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도 총잉여가 감소하고 더 높을 경우에도 총잉여가 감소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결국에는 요 모양처럼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네요. 요 모양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가운데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이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잉여가 이렇게 생길 때 제일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시장 경제 체제지만 가끔은 정부가 이 정책적으로 참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정부가 가격 규제 정책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총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그냥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규제 어느 정도가 지켜지도록 정부의 의도대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최저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가격, 제일 낮은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같은 말로 가격 하한제라고 말을 하고요.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된다. 이 시장 가격을 정한다. 더 내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맡겨졌을 경우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가격을 최소한 이 정도는 받고 거래를 해라 라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최저로 측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 이상은 받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거,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생산자, 그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정부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 제일 낮은 선, 가격이 이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선을 정해두기 때문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원래는 이 선에서 균형 임금, 이건 노동시장이에요.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일을 하고 임금이라는 가격을 받을 때 원래는 요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요 수준에서 가격, 임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임금이 너무 낮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들, 노동을 생산하는, 노동을 공급하는, 일하는 우리가 너무 낮은 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격의 하한선을 요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최저임금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바할 때 많이 들어봤죠?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자면 그냥 사장님들은 우리한테 3,000원만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 일하고 3,000원 받으면 너무 적죠? 그래서 이 가격을 높여서 지금은 거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더 높여서 10,000원으로 이제 최저시급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하는 알바하는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생산자 잉여를 요만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을 더 추가로 느낄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더 살펴보자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노동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알바한테 10,000원이나 주고 일을 맡기냐. 우리는 그냥 알바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때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공급할 사람은 많아요. 이 시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초과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만큼 고용을 요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고용을 이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노동이 거래되는 것은 여기 Q1의 수준이 될 것이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여기까지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만 느꼈는데 요만큼을 더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노동을 소비하는 기업들은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다 소비자 잉여였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되겠죠. 네, 이런 게 바로 최저가격제, 그러니까 가격 하한제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여기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만큼의 초과 공급은 바로 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자 잉여를 더 얻어서 이득을 더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잘려서 퇴직을 하게 돼서 일을 구할 수 없어서 실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예 이득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네, 이렇게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을 실시를 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잉여 측면을 살펴봐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만큼의 총잉여 손실 옆에 나와 있네요. 총잉여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총잉여의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진 않지만 이 물건을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알바비를 3,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을 구하게만 한다면 내가 일하는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서 최저시급으로 예시를 많이 들고요. 꼭 노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물건 등에서 생산자들이 약자라고 생각이 들 때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였고요. 반대로 최고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얘는 같은 말로 가격 상한제라고 하고요. 밑에 그림처럼 균형 가격이 있을 때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의 상한선 이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춰라 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지금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그 가격 내가 규제해서 낮출 거야 라는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예시로 이자 제한법 자금 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배웠던 금융 시장이죠. 이자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자금을 수요하는 건 거의 대출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빌리면 균형이자가 20%다. 200만 원이나 내놓으려 1년에. 너무 비싸서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소비자가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5% 이렇게 정부가 제한을 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 20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균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와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생겨서 총 잉여가 이 큰 삼각형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가격이 너무 높다. 소비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라. 이자율을 5%로 낮췄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이 이상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너무 낮아. 왜 팔아? 라고 하고 물건을 파는 양을 줄일 것이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사고 싶을 텐데 물건을 팔지 않으니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거지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했으니까요. 네, 그랬을 때 Q1에서 거래가 될 텐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 더 낮아진 가격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여기까지만 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잉여를 추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발생을 하겠죠. 전보다 균형에 있어서 생산자들은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생산자량이 훨씬 줄어서 요 밑에 분홍색 세모만큼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여기 파란 부분만큼의 잉여는 잃게 되지만 다시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새로 그린 이 파란색만큼의 잉여를 얻게 돼서 전보다 이 부분을 더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고, 생산자들은 여기 이만큼을 전부 다 뺏기고 요만큼만 잉여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여기 빗금친 만큼 부분에 총 잉여의 손실이 일어나겠지만 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을 때 이루어지는 균형이 제일 잉여가 높아지는 효율적인, 최적인 상태가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규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했나요? 네, 여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까 네, 이해 안 되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이제 뭐 댓글이나 기타 등등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주어지고 시장 균형 가격이 10,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소비자 잉여는 100이다. 2번 소비자 잉여는 50이다. 3번 소비자 잉여는 200이다. 네, 셋 중에 뭐가 정답인지 한번 계산을 해서 맞춰주세요.